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8월 11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나경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신인규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첫 번째 뉴스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 조국 등 사면. 네, 방금 나온 소식이죠? 네, 방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8.15 특별 사면안을 의견을 했는데 일반 형사번 1920명,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과 농민 등 184명이 포함이 됐습니다. 결국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그의 아내 정경심 씨도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조국 전 대표는 잔형 집행 면제 그리고 복권 대상자이고 정경심 씨는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윤미향 전 의원과 최강욱 전 의원 그리고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도 마찬가지로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고요. 복권 대상자에도 여권 인사가 꽤 많은데 윤건현 의원과 이제 은수미 전 성남시장 그리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직접 사면과 복권을 요청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물론 야권 인사도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요.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전 의원 등이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지난 4일에 이제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달한 사면 요청 면담에 이제 포함이 됐던 인물들이죠. 그리고 경제인 중에는 이제 최신원 전 SK 네트워크스 회장하고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장충기,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 복권 대상자로 포함이 됐습니다. 네, 우선 오늘 사면 명단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이번 사면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상당히 좀 고심이 깊었던 그런 사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 임기 초반에 전격적으로 정치인들이 대거 사면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로 하여금 지지를 폭넓게 받기는 좀 어려운 그런 사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극도로 자제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치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이거 뭐 여야를 물론하고 그리고 시기에 있어서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신 지 이제 3달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 이 사면이라고 하는 상당히 뜨거운 주제를 전면에 올려서 이것이 과연 앞으로의 어떤 국정 운영이나 이런 동력을 얻을 때 과연 도움으로 작용할지 아니면은 또 하나의 또 장벽으로 작용할지가 저는 좀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또 사면권을 행사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존중을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국민들의 여론 속에서는 이 사면권에 대한 제한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여론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띄는 게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일 텐데요. 조국 전 대표가 사면됨으로써 범여권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뭐 넓게는 전체적인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사면을 하게 되면은 또 정치공학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고려 없이 사면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우선은 일단 조국 전 대표를 사면을 한 건 또 현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펼쳐질 여권의 권력 지형을 살펴보면 당장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국 혁신당과 이제 민주당이 경쟁 관계로 가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면도 좀 있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면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합당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여권에서는 이 권력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주된 관심사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합당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번 사면을 통해 가지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지금 해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국 혁신당이 단독으로 존재함으로 인해서 어떤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조국 혁신당이 3년은 너무 짧다라는 그 구호로 등장한 사실상 윤석열 탄핵을 위한 좀 맞춤형 정당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큰 틀에서는 민주당과의 합당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고 저는 뭐 그게 현실화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2부에 박지원 의원 나오시니까 더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버닝썬 사건 변호인이 공직기관 비서관. 네, 어떤 내용이죠? 네, 우선 먼저 오늘 CBS 노컷뉴스 단독 보도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이제 현재까지 임명된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 직원 235명의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물론 안보 분야는 제외된 건데요. 그런데 인사검
자격검증 기준하고 뭐 담당 업무 발령일자 같은 거는 이제 업무 공정성 저해를 이유로 이제 모두 비공개를 했습니다. 정말 이름하고 지침만 쭉 나열을 한 건데 그럼에도 이번 공개 자체는 끝까지 이제 대통령실 직원 명단을 알려주지 않았던 윤석열 정부와는 다른 행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 명단 중에 눈에 띄는 이름이 있는데요. 전치영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입니다. 전 비서관은 과거 변호사로 활동을 할 때 이른바 버닝썬 사건의 관련자를 변호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2018년 말에 발생했던 사건이죠. 가수 승리와 정준현 씨 그리고 최종훈 씨 등이 버닝썬이라는 클럽을 거점으로 해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던 사건인데 전치영 비서관은 사건 당시에 이제 정준현 씨의 친구이자 버닝썬 클럽에서 일했던 직원 김모 씨를 변호를 했었습니다. 김 씨는 음악 행사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을 하고 또 정준현 씨와 함께 간 리조트에서 술에 취한 여성들을 성추행하고 불법 촬영했던 혐의로 결국 징역 4년이 확정이 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는 변호사 시절의 수임 사건을 이제 문제 삼기는 어렵다라면서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변호사로서 그냥 직업적으로 맡은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하기에는 좀 전 비서관이 변호에 상당히 적극적이었습니다. 1심부터 3심까지 참여했던 유일한 변호인이었거든요. 그리고 공판 과정에서도 전 비서관이 포함된 변호인단은 피해 여성들이 술에 취해서 기억이 불분명하고 사건 발생 3년 뒤에야 고소를 했다. 이러면서 이제 피해자들의 진술의 이제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2차 가해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성범죄 비호 변호사가 인사 검증을 도맡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전 비서관이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신 변호사님도 변호사이신데요. 이 사건은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사건이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건을 수임하고 하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뭐 비판하거나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전치영 비서관이 상당히 지금 고위공직에 가 있는 상황에서 이 공직기강 비서관이 맡고 있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다른 공직자들을 사전에 검증하는 역할을 민정수석을 보좌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을 맡았기 때문에 뭐 공직을 못한다 내지는 그걸 가지고서 뭐 너무 강하게 비판하기보다는 전치영 비서관이 지금의 이 직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전 그때 더 비판을 가하는 것이 더 설득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사건을 맡은 것만 가지고서 어떤 그 변호사 출신의 과거 행적을 가지고 어떤 공직을 맡기 어렵다라는 비판은 좀 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재판도 안 가는 윤석열. 네, 윤석열 씨 계속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이제 윤석열 씨 내란 재판 공판이 또 열렸는데 역시나 윤석열 씨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로 재판 참여를 거부한 겁니다. 서울구치소는 재판부에 윤 씨를 강제 인치하는 게 현저히 곤란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제 물리력 행사를 할 경우에 부상 등의 사고 위험과 인권 문제 등 사회적 파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또 이제 서울구치소 측은 윤 씨가 주장하는 건강 이상의 대해서는 거동 불편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것일 뿐 본인 주장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활동하는데 이상이 없는데 본인은 아프다고 주장을 하니까 알 도리는 없다. 뭐 이런 뜻인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특검팀은 재판부에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등에서 이제 단호하게 조치를 좀 해주길 바란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윤석열 씨의 변호인단은 걸석 재판으로 진행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재판을 계속 진행해달라라는 건데 재판장을 맡고 있는 지기현 판사는 이제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은 하겠지만 피고인이 이제 불출석해서 얻게 될 불이익은 감수를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사를 받던 전직 대통령의 걸석 재판이 이번은 처음은 아닌데 이제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약 3년 정도 걸석 재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내일은 윤석열 씨의 아내 김건희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날인데요. 특검팀은 이미 지난주에 72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오늘은 276쪽의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아까 72쪽이라 했는데 572쪽이고요. 그래서 한 800쪽 가까운 의견서를 이제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증거인멸 우려를 가장 크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김 씨는 윤석열 씨가 파면된 직후에 휴대폰을 바꾸고 자신의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노트북도 포맷을 했을 뿐만이 아니고 또 압수된 휴대폰의 비밀번호도 지금 현재까지 특검팀에 알려주지 않고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팀에서는 반드시 구속을 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먼저 김건희 씨 구속
영장 실질심사부터 짚어보면 될 것 같은데요. 내일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드디어 내일 그 김건희 씨에 대한 이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 이 김건희 특검에서 하고 있는 수사 내용들이 너무 전방위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중에 아주 일부만을 지금 가지고 수사가 된 상황에서 영장을 청구한 거라서 빨리 구속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 가야 될 길이 너무 멀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영장 청구 시점도 좀 많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나 그래도 내일 청구되는 그 영장에 대해서는 저는 법원이 큰 무리 없이 좀 발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김건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촉발된 이 대한민국의 모든 이 뭐랄까요 공적 신뢰 저하 내지는 시스템 붕괴가 너무나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논쟁을 가지고 길게 할 필요가 없이 법의 심판대 위에서 그 책임을 이제 물려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전 내일 영장 발부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진입팔사님이 요즘 신변만 쫓아다닌다 평론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다만 걱정이 내일 제 시간에 제대로 와서 지금 실질심사를 받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프다라는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우선은 이 윤석열, 김건희 둘의 특징 자체가 내란성 DNA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일단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잖아요. 법을 안 지키고 그 끝판왕이 결국에는 이 내란 행위까지 온 거기 때문에 물론 내일도 영장실질심사장에 올 것이냐 이 부분도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만약에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이제 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바로 집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보완적인 수단이 있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내일은 김건희 씨도 본인의 운명을 직감하더라도 저는 영장실질심사장에는 올 걸로 보고요. 다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윤석열이 보여준 법 위반 태도. 지금도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를 해도 구치소장이 협조하지 않고 또 특검의 영장 집행 의지가 좀 약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수사를 강제 수사를 하기 위해서 끌어내지를 못하고 예. 또 공판정에도 내란 재판에도 지금 안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도 똑같이 윤석열 씨와 같이 이 법을 무력화시키는 여러 가지 꼼수들을 부릴 것이 좀 우려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윤석열에 대한 법 집행도 훨씬 더 엄정하게 해야 된다. 전 내란의 상태를 이제는 단절시키기 위한 예. 여러 가지 법 집행에 있어서의 엄정성을 조금 더 강화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지기현 판사의 말도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특검팀에서는 나오지 않는 윤석열 씨에 대해서 구인영장 발부를 해달라, 재판부가 단호하게 조치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 지기현 판사는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지만 피고인이 불출석해서 얻게 될 불이익은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결과적으로 구인영장 발부를 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좀 심각한 부분인 거죠. 결국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는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그 영장이 또 집행 안 되는 것도 문제고 예. 지금 내란 재판을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서는 재판은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하게 의무로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예를 들어 뭐 몸이 아프거나 못 나올 사정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고 안 됐을 때 이제 걸석 재판을 하는 건데 지금 지기현 재판장은 아무런 사유도 없이 구인영장을 발부하지 않아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에 출정하지 않는 윤석열의 불이익은 당연히 이건 감당은 하는 거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법과 원칙대로 그럼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이 많이 궁색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도 좀 사법부가 조금 더 강화된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것도 사법불신으로 연결이 되고 상당히 사법부가 더 어려운 처지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전 지기현 재판장의 지금 이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지기현 부장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왜 아직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여줬던 그 정치 개입과 관련된 의혹들이라든지 지금 사법부가 보여주고 있는 국민적 불신은 저는 매우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고요. 지기현 재판장 입장에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잊으셨겠지만은 그 룸살롱 관련된 부분도 지금 네. 대법원의 윤리감사관실에서 아무런 결론도 내리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에 대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특혜를 주는 내지는 법문 해석도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해주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전 국민들이 사법부를 더 이상 신뢰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건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에너지로 모일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지기현 재판장에 대한 재판장 교체
저는 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연말까지 시간을 끌다가 알아서 도망갈 거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그렇죠. 본인은 지금 뭐 재판을 성실하게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도망은 가고 싶겠습니다만은 그게 뭐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뭐 움직이고 이런 것보다는 저는 사법부 차원에서 뭔가 좀 결단이 좀 필요한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뉴스 넘어가 보죠. 네, 윤석열 체포 전후 보수단체 동원. 네, 극우 채널 관련된 이야기인 거죠? 네, 극우 채널로 알려져 있는 이제 신의 한수 채널을 운영하는 신혜식 씨가 어제 갑자기 국민권익위원회 서부지법 폭동의 배후를 조사해달라면서 성삼영 대통령실 행정관과 윤석열 씨 변호인단 그리고 윤상현 의원 등에 대해서 내란, 선동선전 등으로 공익신고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극우 지지층을 군사조직처럼 활용하려고 했다는 건데 물론 이렇게 신고를 한 신혜식 씨 본인도 서부지법 폭동 배후 중 한 명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분의 주장을 살펴보면요. 우선 윤석열 씨가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었을 때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문양이 새겨진 벽걸이 시계와 핸드크림 등의 선물 세트를 우파 단체에 돌렸다고 합니다. 구속 심사를 앞두고 불안해진 윤석열 씨가 세금으로 선물을 사서 자신의 지지 기반을 관리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만한 대목이고요. 또 윤석열 씨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로 돌아갔던 날에 이제 성삼영 대통령실 행정관이 신혜식 씨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별표 위치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음. 그곳에서 대비해줘야 함. 매봉산 철책 넘으면 바로 관저임. 그리고 현재 군, 경의 지원이 어려워서 경호처 인력이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지자 결집이 필요함. 뭐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우파 지지자들을 방패 삼아서 체포당하지 않으려고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자를 확인하고 나서 이제 화가 난 신혜식 씨가 성삼영 행정관에 전화를 걸어서 따지기도 했는데요. 분명히 차 한 대만 주차할 수 있는 자리인데 1000명을 보내달라고 하는 게 대체 뭐 하는 거냐. 나를 똘마니로 아는 거냐라고 이제 화를 내기도 하니까 성삼영 행정관이 죄송하다라고 연거푸 사과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혜식 씨는 지지하러 모인 시민들의 안전이 걱정돼서 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결국 성 행정관은 윤석열 씨가 헌재 탄핵 심판 출석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윤 대통령을 응원을 해달라라는 문자를 주변에 보낸 사실이 드러나는 바람에 사직을 했습니다. 네, 김감용 님이 배 띄우고 신의 한수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JSW님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란트푸스님은 왜 갑자기 공익 제보를 한 걸까? 본인 수사를 피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신 변호사님은 이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이게 이제 죄수의 딜레마가 이제 해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서로 이제 윤석열의 권력이 있을 때 그 옆에서 권력을 같이 누렸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권력이 이제 사라지다 보니까 서로 본인들의 책임을 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지금 신혜식 씨 같은 경우는 공익신고자로 본인을 보호해달라라고 건의기에다가 지금 신청을 한 걸로는 보이는데 이게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이 되는지가 의문입니다. 그 법에 의해서 나열된 그 범죄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보여서 아마 신고가 됐더라도 이게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사안은 특수공무집행 방해라고 하는 사실상의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는 사안에 있어서 대통령실의 행정관, 그러니까 공무원과 바깥에 있는 유튜버들이 함께 동원된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특수공무집행 방해나 뭐 소유죄라든지 이런 범죄에 해당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성상영 행정관 같은 경우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까지도 또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 신혜식 씨가 이거는 공익 신고를 할 것이 아니라 이건 사실상 본인의 범행을 자수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압수수색도 경찰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럼 저희가 마지막으로 신인교의 원샷 원킬로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신 변호사님이 골라온 사진 나경희 기자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지난 8일 지난주 금요일에 대구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합동연설회가 열렸는데 이른바 혁신파인 안철수 조경태 후보가 윤 어게인과 결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청중석에 있었던 전환기 씨가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와서 배신자 이렇게 외치면서 선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중석에서 물병이 막 날아오고 지지자들 간에 이제 몸싸움이 붙으면서 아수라장이 되는데요. 국민의힘이 연설회를 엉망으로 만든 전시에 대해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후보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환기를 한 사람을 악마화하고 극우 프레임으로 엮으려는 시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라면서 전시를 두둔하고 나섰고요. 어제 채널A에서 열린 첫 방송 토론회에서도 찬탄 후보자와 반탄 후보자가 갈려서 서로 싸우는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두들겨 패냐, 우리 국민의힘엔 극우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국민의힘은 일단 앞으로 열릴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자리에 이제 전환기 씨가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한 상태인데 여전히 행사장 밖에서 행동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이 뉴스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기승전환길로 이어지고 기승전환길. 있어요. 근데 그 한 길이 좋은 길이 아니라 예. 완전히 망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에서도 어떤 유의미한 뭐 변화를 만들 건 기대도 없고요. 결국에는 이 전환길이라고 하는 사실상의 어떤 늪에 빠지거나 어떤 덫에 걸려가지고 한 발짝도 지금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전환길 씨는 전당대회장 안에 들어와서 이제 소위 말하는 탄핵 찬성파 후보들이 연설을 할 때 뭐 배신자라고 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이제 지르는 모습이던데 이제 저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지금 친한계 쪽 인사들은 저거 업무방해 아니냐,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이 아니고 지금 저런 정당을 공당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지 내지는 저런 정당에다가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참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국민의힘이란 이 세력은 제가 1년 반 전에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정말 완전 종말돼야 된다. 예. 이제는 그것만이 저는 국익을 우리가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좀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환길과의 그 악연이 국민의힘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고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셨나요?